그 예스24에서 나오셨나요? 기억의 의붓자식. 저희 11일 그 예스24에서 취재를 오셨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스24에서 우리 한 분, 내 지인 빨리 주소를 찍어줬는데 왜 못 찾고 있는 거지? 누가 오셨어요? 기억의 의붓자식이. 실제로 시집 제목을 정할 때 기억의 의붓자식들로 하면 어떻겠냐고 프랑스에 있는 선우원 작가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진짜? 카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의붓자식들 어감이 기점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보내자. 네. 네, 자식들을 빼고 좀 자식들 했으면 약간 욕 같다고 기억만 하기로 내부해서. 시집 제목을? 예, 시집 제목을 정하는데 막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인기 없는 사람들은 아닌데 이미 시전시에 너무 많은 분들을 소진해버렸어요. 그때 한 30여 명 이상 왔기 때문에. 그 처음 개막. 네. 오픈할 때 15일 날 지난 주말에. 네. 추웠는데. 네. 옆에 바로 옆에 그 연탄을 그 떼는 카페가 있어가지고요. 커피숍 거기서. 제가 길을 나섰다가 안 되겠다. 너무 추웠어. 네, 맞아요. 갑자기 바람 불고 추워지고 그래서. 내려오시다는데. 저희가 저희 기억의 자식들 시집을 내면서 사실은 다중을 파는 허공이나 버크숍 왔을 때 그 관객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저께 루드한테 사회를 보라는 제안을 받고서 워크숍 봤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전혀 무리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집이다 생각하고. 저는 그 기억의 자식들 그 시집 담의 사회를 맡은 강수경입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저희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게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고민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멤버들을 대표로 이로편 작가가 기억의 자식들에 대한 소개를 요즘은 그 스펙 라이센스 시대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근데 시라는 것은 쓰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영역의 일인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었고, 내가 쓰는 글이 시라는 형식에 맞춘들 이게 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시가 알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봤어요. 우리 시 한번 써서 만날까요? 아니면 시 쓰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지금 시 써본 적 있어요? 이런 말 건네기로.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인원이 8이 됐고, 이름에, 저희 모임 이름을 급히 탈출하시는데.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한 분이 더 있어요. 여기 최우식 선생님의 시 안에 기억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기억은 그 모든 글자의 자음의 첫 이렇게
네. 삶이나 어떤 우리 경험에 이렇게 등이 눌려서 굽어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기억이었는데 우리의 제목으로 가져올 때는 항상 이렇게 일상으로 쓰고 이렇게 버리고 나누는 이 언어를 처음 다시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시를 쓴다는 건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서 맨 첫 자음의 기억을 이렇게 따서 기억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는 어떤 그 기억, 메모리를 이렇게 넣어서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이름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질의응답 시간 2부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면서 그 대화하고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모임이 저한테도 좀 신선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미술가고 미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작업을 할 때나 그러니까 내 작업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물론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지만 글에 대해서 시각보다 앞서서 집중하거나 그런 적은 많이 없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모임이 좀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8분이 계신데 8분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이록현 작가가 제의했을 때는 우리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서로가 사실 왜 글을 어떤 식으로 쓸지 얼마큼 쓸지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서로에 대한 기대가 되게 조심스럽게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저 하시죠. 이야기가 금방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임할 때 제가 말수가 제일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까는 충분히 소화될 인연이라 그랬는데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당황스럽게 어떤 얘기를 진행하는 건가요? 일단 각자 우리 시인들이 기억의 자식들을 왜 시작하게 됐고 또 시중에 나왔는데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약간 자기소개와 함께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들을 하나씩 낭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편에 대해서 하나 낭송한 다음에 여기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때 질의응답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보면 서로한테는 서로가 첫 독자일 수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첫 독자였을 그렇죠. 이성영 선생님과 표 선생님의 그 어떤 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근데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인들이 이 모임을 왜 시작하게 됐고 또 이제 시집이라는 결과물 나왔을 때 기분 또 어땠는지 이런 것들 좀 소감이랄까 그런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김태일입니다. 여기 시집에 실려 있고요. 저는 대학에서 계속 문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도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학생들 가르치는 일은 뭐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요. 학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친 지는 1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말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국어를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는 직업이었는데 대학을 다닐 때 저도 문학동아리라는 걸 제가 88년도에 만들었는데 내년이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그 서클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되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의외로 문학이라는 게 참 끈질기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년이 30주년이 되니까 이제 또 거기 모임들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27, 뭐 8일 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그 대학원 다니면서도 글을 써본 적은 없어요. 시를 쓰거나 뭐 내지는 소설에 대한 습작이라도 좀 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20년 만에 처음 이로키 작가의 제안을 받아서 시를 써보자 해서 모였는데 처음 쓴 시가 제가 이제 여기 책에는 실려있지 않습니다만 시를 쓰다라고 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저는 마치 보통 우리가 동의근들이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가 안 움직이지만 난 잊어버렸어요. 귀 움직이는 방법을 그랬는데 써보니까 정말 또 뭔가를 끄적끄적 쓰게 되고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시에 대한 그림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귀를 못 움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쓰게 돼서 너무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뭔가를 쓴다는 게 너무 낯설었고 이상했고 근데 그 이후에는 솔직히 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다작 중에 한 명인데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70편이 넘는 시를 썼어요. 근데 그냥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을 내가 글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뭐 1시간 안에 3편, 4편을 막 써낼 때도 있고 보는 것마다 자꾸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게 왜 20년 동안 이런 즐거움을 잊고 살았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시를 쓰는 게 창작의 고뇌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저는 지난 1년 한 4, 5개월 동안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쓰고 또 쓰고 내가 느낀 걸 표현하고 하는 게 그래서 아까 이로키 작가 말대로 시를 쓰는데 라이센스는 없다. 다만 자기가 겪고 있는 일, 느끼는 바를 표현한 일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누구나가 시라는 걸 많이 써낼 수 있고 또 그중에서 좋은 작품도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우리 또 시모임 같은 시인들이 제 시를 다 보시고 그동안에 추천을 해주신 것들을 또 제가 또 추천 자천도 하고 그래서 추천을 한 것들을 실었는데 앞으로 이제 꿈이 있다면 한 2, 3년 정도 더 열심히 써서 제 개인 시집을 하나 내고 소망이 있어요. 네. 그리고 드디어 시집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쓰고 더 즐겁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왔어 괜히. 네. 저는 그 시집에 그 내 가족이라는 연작표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그 제목도 그러하지만 제가 13년도에 미술 개인전을 했었을 때 진행했던 글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 안에서는 우선은 그 사건이나 그 기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있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그 많은 일들이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시 안에 들어있는 글 자체에서는 정리된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혼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리된 글은 이따가 낭송할 때 좀 들려드릴 거고요. 그 시를 쓴 이유는 사실 시가 가지는 부분이나 글을 쓰는 부분은 저한테는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시집에 넣었던 글 자체에는 제가 가진 뭐랄까 숨겨놨던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나를 계속 몸이 움직이게 하는 이 감정에 대해서를 제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느꼈어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예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관계나 뭐 이렇게 뭐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인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혹은 저와 같이 있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전시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거를 단지 이해하거나 다듬어주거나 쓸어준다고 해서 그게 사라진다고 믿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해치기 전까지 이게 단지 이해나 뭐랄까 감정적으로 보듬어주는 걸 덮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은 더 폭발한다라고 저는 좀 느끼는 편이라 그 고통이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모르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흉악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부드럽게 익히진 않는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제 판단에서는 그거를 같이 헤쳐주는 게
그 다른 분들한테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를 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유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우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18년 정도 일본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가 물레동에 와서 이제 그 민규 형님, 한민규 작곡가님이자 그 연출가이신 형님을 만나게 돼서 우연찮게 시 모임이 있는데 한번 해보면 어떠냐. 처음에는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되게 저도 문학을 뭐 짧게나마 전공을 했는데 이게 어떤 시를 쓰는 게 어떤 숙제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가장 좀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시라는 또 그 문학 장르인 것 같아서 내가 그런 걸 갖고 있는지 늘 의심스러운 가운데서 계속 미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시 모임에 들어와서 그래 나도 한번 써보자. 이제 그러면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겠는데 또 이렇게 책까지 만들어서 또 이렇게 시집이 나와서 이게 참 큰 선물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시를 물론 계속 쓰겠지만 이 책으로 또 묶어진다는 거는 여러 독자들을 만나고 또 평론가들을 또 만나고 또 세상과 또 다시 내가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시집을 보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입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를 쓴 경력도 좀 얼마 되지 않고 또 이런 그 모인 이유조차도 좀 불분명한 그 저희를 어떻게 보시고 왜 이런 시집을 내줄 생각을 하셨는지 얼물이 한상치에도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 중에 누가 뒷돈을 줄 만한 저기 무슨 커넥션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질문입니다. 갈무리도 기억으로 시작돼서 그런 거라. 도수출판 갈무리 대표로 있는 조정환이라고 하고요. 여기 다중 해석의 정원 대표이기도 하는데, 이 공간이 지금 이제 그 2층에 갈무리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강좌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1층하고 3층은 이제 세미나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집 이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 물레동 우체국 바로 옆에 있는 위층인지 옆에 있던 것 같은데 그 다방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물레다방에 그 물레다방에 시 전시회를 할 때 제가 찾아갔었었는데요. 그 전시회 공간의 분위기도 되게 독특했어요. 연희와 그때 나온 그 조그만 그 갱지로 찍은 그 시 인쇄물이 있었습니다. 시 전시할 순간에는 막 인사하고 뭐 이것저것 뭐 차 마시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실제로 제대로 시화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볼 시간은 없었는데 돌아와서 그 인쇄물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제 마음에는 아주 쇼킹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맨 처음에 그 최영식 선생님한테서 시 모임을 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어떤 분들이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굉장히 겸손한 어투로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장난하듯이 술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 얘기 조금 하고 밤새도록 술 마신다 그렇게 해서 이게 물레동의 독특한 분위기처럼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를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표현 그 자체가 현실하고 좀 거리가 있는 표현인데 어쩌면 그 거리 있음이라고 하는 게 그걸 또 더 잘 표현하는 건지도 모르죠. 같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표현하지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언젠가 제가 한번 야 이거 시집으로 내면 앞으로 시작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 책 맨 뒤에 보면은 마이너리티 시선이라고 하는 시선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게 이제 45번째 시집이지 않습니까? 이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말은 그 질 들레저라는 사람의 이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카프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마이너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마이너 문학이라고 하는 게 주류 문학과는 달리 빼기 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 음악에서 보면 마이너 단조가 되는 것처럼 빼기의 문학인 것처럼 우리 기존에 우리 갖고 있는 시에 대한 전형적인 어떤 표상이라거나 또 시는 누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공고화되어 있는 그 상식이라거나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는 어떤 흐름들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리티 문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시집들의 경우에는 출발이 이게 97년인가 6년인가 연도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에 이게 일본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노동자들의 시선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대부분이 노동자들이 직접 쓴 시들입니다. 노동자를 표현한 시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작업하면서 느끼고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표현한 그런 것들이 거의 뭐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꼭 우리가 직업적인 노동자여야 된다는 이유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이걸 기획하면서 직업적으로 뭐 공장에서 일한다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사유했던 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소수적인 목소리 나올 만도 한데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사실이에요. 농민들도 있는 거고, 페미니스트들도 있는 거고, 이런 그 방향성들이 좀 넓게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읽었던 그거는 그런 점에서 마이너 문학의 어떤 그 독특한 유형을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맨 처음 생각했던 지점은 이겁니다. 대체로 물레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예술가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술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시 지망생들은 아닌데 그냥 시 지망생들이 쓰는 그러한 시집이었다면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어떤 예술 작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또 연류 들어보면 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걸 직업으로 삼기보다도 이 예술가 활동에서 뭔가 시를 훔쳐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생각을 들었던 거고 그 점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예술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최근 쓰기 시작했는데 예술인간이라고 하는 게 꼭 예술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술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개념인데 예술가가 예술인간으로 되어가는 그러한 한 모습이 그 시 편린들에 저는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시를 어떻게 쓰나 그게 저는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이후에 작업들은 뭐 훨씬 그보다 더 잘 가공이 되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서로 추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게 그 시집으로서 이 시 그 자체의 그 시들 자체의 그 깊이나 완성도를 높여가는데 되게 중요한 그 기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시집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이랄까 그런 거를 새롭게 가다듬는데 그 중요한 또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었지 커넥션이라거나 뭐 그런 게 뭐 없습니다. 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시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를 들여다봤을 때 시를 많이 읽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시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끌리는 시인들의 글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무언가를 형용하거나 당금질 끝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펼쳐놓은 그런 세계도 좋지만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시적 언어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좀 마음이 가는 그런 시들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말, 어떻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틈들 때문에 그게 너무 이렇게 낯설거나 어떤 상징주의 시 못지않게 막 여러 문들을 갖고 있는 그런 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용기도 얻었고 제가 쓰는 그 몇 안 되는 어휘 안에서 저도 뭐라고 시라고 엮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를 쓰면서. 저야말로 마이너리티 백수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그때 이노캔데 제가 참 취해 있을 때 시나 써볼까 그래서 그냥 낚여서 시모임에 들어왔고요. 또 그때가 이제 제가 밥을 챙기는 삶에서 이제 튕겨져 나와가지고 이제 백수가 된 편인데 누구하고 놀지?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사회생활 활동하던 그룹 말고 동네에 새로운 그룹에 편입돼야 되는데 술김에 시모임에 일단 발을 담그게 됐고요. 또 30몇 년 직장생활 제가 하면서 사실은 쓰는 거는 다 기획서라든지 결제서라든지 건조한 문장만 써봤지 사실은 뭐 글을 쓴다든지 이럴 기회는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시모임에 돌아서 약간 후회하는 거는 예술가들은 시를 쓰거나 안 쓰거나 이를테면 저희보다는 훨씬 뭐랄까 촉수가 뭐 온몸으로 통각을 하든 아니면 이러는데 저는 이제 뭐 쭉 삶에 지쳐왔기 때문에 정말 어떤 단어를 시로 써야 되는 건지 또
또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건 자체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점은 이제 제가 이제 특히 좋았던 거는 시를 쓰려고 그러니까 일단 뭔가를 관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물을 보든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제가 많이 얻은 점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를, 그러니까 뭐 시를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시집을 좀 읽으면 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관념시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제가 쓴 시를 보면 뭐 그냥 되게 쉽고 또 제목에 제가 답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나처럼 시나 이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시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도 쓰는구나. 읽는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주려고 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책이 나올 때 저는 되게 쪽팔렸어요. 왜 쪽팔렸냐면 제가 봐도 이게 시인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식구들은 이 시집이 나온지를 몰라요. 아주 비밀 공개로 제가 은밀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이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제 이 시집이 저한테 좀 계기가 돼서 그 숙제하듯이 시를 쓸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아니면 또 우리 가족들한테 뭐 나 시집 나왔어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은 더 고민해서 시를 써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음악하고 있는 한민규라고 합니다. 이덕현 작가님하고 수경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시하고 음악이 아주 옛날에는 한 몸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 이후로 기악곡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때쯤 해서 저는 가사가 있는 음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 전까지는 남들 이제 준 이제 시나 작사를 받고 이제 곡을 몇 번 썼는데, 그래서 내가 바라본 세상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곡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할 때쯤 그런 제안을 받고 참여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몇 년 동안 참 아직도 이제 저는 이제 참상하지 않는 어떤 음악적인 또 예술적인 그런 고민들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술가가 시인이든 음악가든 화가든, 저는 이제 음악가니까 뭐 사랑 노래든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자기 자식을 잃은 경우에 곡을 내는 경우는 자기의 어떤 아픔, 영적인 아픔 또는 뭐 어떤 부분, 치부 뭐 이런 부분들을 굳이 대중 앞에 그걸 보일 필요가 있는가, 그걸 왜 보이는가, 저는 그런 걸 고민했었거든요. 저는 음악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들은 뭐 또 주제는 소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방식이 옳은가, 또는 뭐 어떤가,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물론 다 완전히 솔직한 글을 쓰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제안을 받고 그런 글을 시를 통해서 나도 한번 써보자. 그게 음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그 영광스럽게 나온 시집에 그 거짓말도 많이 들어있지만, 그리고 뭐 제 치부나 그런 어떤 부분도 조금이나 담겨져 있게 돼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우리 최영수 선생님처럼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비밀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자식들처럼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멀리 선우원 작가는 있어서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김정현 작가, 러브 정연 러브, 이분은 지금 현재 좀 일이 있어 좀 늦는데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시를 쓰게 된 계기 정도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 있는 7편 작가를 제 집사람이 만나서 굉장히, 의기투합해서 그날 얘기를 되게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 6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밤새도록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면서 여기 시를 그전에 읽거나 같이 이렇게 뭐 얘기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시를 쓰는 모임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당신도 어떻게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도 조금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썼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본인은 굉장히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생각했던 걸 표현하고 싶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나한테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첫 모임에서도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 아내는 좀 시간이 돼야지 꼭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이 있는 날이면 그날 2시간 전에 쓰거나 아니면 쓰면서 가거나 혹은 뭐 내지는 1시간 전에 써가지고 뭐 30분 전 늦는다고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꼭 마감에 닥쳐서 썼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쓰는데 좀 뭐 식모임 나가는 게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도 웃어서 나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느끼는 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좋고, 또 제 안에는 좀 엉뚱한 성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나온 작품도 되게 많은데 정말 그야말로 판타지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아주 엉뚱한 상상들을 글로 되게 표현하고 싶어 했는데 시를 쓰는 기회를 통해서 그걸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좋아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항상 시모임에 뭐 나오면 재미있어 하고, 또 뭐 시모임은 원래 시모임 2시간, 그 다음에 뒤풀이 7시간, 8시간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또 즐거워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했던 것 같고요. 뭐 좀 늦더라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 또 이따가 궁금하신 점은 직접 본인이 또 물어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시집을 갈무리에서 추천해준 이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물레동에서 시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뒤에 보면 추천서 써주신 오철 선생님도 오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갈무리 측에서 너네한테 왜 시집을 추천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네를 보니까 지금 알겠 너네가 씩씩해서 시집을 내준다고 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7시에 시작했는데 소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에 있던 시 낭송을 넘기고 저희 시 발문을 써주시고 추천서 써주신 선생님들의 서평을 먼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 써주신 이선영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낭송하시죠. 네. 낭송을 하시는 게 아마 자신의 시가 낭송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하시고 저희가 한번 짧은 시간 제가 지금 낭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까요? 네. 네. 짧게 하시면 뭐죠? 그럼 뭐 짧게 하겠습니다. 얘기하셔도 돼요. 사실은 뭐 이제 그 해설을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마 다 쓰신 분들은 여기 있었을 것 같아요. 쓰신 분들은. 그리고 뭐 제가 그냥 느낌하고 좀 좋았던 구절 좀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이 아니라 뭐 처음 뵙고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분들의 이제 시를 접하고 마치 그 사람을 잘 아는 듯이
글을 쓰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르니까 내가 아마 잘못 읽을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분의 시집에 해서 썼는데 그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굉장히 비난하는 투로 꿈보다 해몽이 좋군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상처가 됐어. 나는 나름대로 힘들게 썼는데 이따위로 읽었어 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항상 좀 두려워요. 이게 그 해설을 뒤에 이렇게 붙인다라는 것이. 근데 뭐 그냥 나는 이렇게 읽었다. 뭐 이걸 보여주는 것도 또 재밌는 일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심만 보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군지 뭐 사실 잘 모르는 상태 속에서 처음에 이제 그냥 시나 쓸까 해가지고 모였다고 그걸 봤어요. 시를 어떻게 보길래 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근데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시라는 게 뭐 대단한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시인 것 같고, 그리고 마음에 부담을 안 가지고 친구처럼 야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와 같이 시나 한번 써볼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나도 한번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뭐 이렇게 써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해설에서요, 처음에 140페이지 그쪽에다가 좀 제도에 종속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또 제도화 되어가지고 또 이 제도에 억눌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시를 나는 이게 문학 창작가를 나왔고 나는 국문과를 나왔고 했는데 진짜 멋진 시를 쓰고 무슨 등단을 해야 되고 여기에 짓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뭔가 세상이 알아주는 시 멋있는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쓰게 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제도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기 시를 써나갔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이 시라는 게 사실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관찰한 것을 쓸 수도 있고, 자기 내면의 어두운 무의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들춰내가지고, 일종의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 어떤 언어를 구성하고, 건축을 하고, 그래서 남들도 같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시라는 작품들이 또 우리를 이렇게 소통되면서, 같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다른 걸로 자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은 공통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현식 선생님 시에서는 이제 142페이지 보면은 근데 관찰하시는 게 되게 뛰어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관찰이 어떤 한국 국가의 어떤 작은 것, 권력, 이런 것들을, 폭력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접히다라는 시를, 여기서 이제 기억자, 기억이 자식들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 접혀있는 어떤 삶,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 잘 드러내셨다고 생각했고요. 손원 선생님 안 계시니까 그냥 또. 김태희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좀 상상력이 우주적인 느낌이 들어서 다녔는데, 여기 푸른 바다 거북을 연결하며 이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좀 인간주의적 시간에서 벗어나서 어떤 우주적인 시간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간과 인간적인 시간으로 벗어나서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이록현 선생님 시에서는 이제 그 사물시, 그 사물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공깃돌은 그 뒤에 상황경 선생님도 이렇게 인용을 하셨던데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떼는 것 같은데 혹을 그걸 이제 공깃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 공깃돌 자체에 자기 몸속에 있었던 공깃돌을 하나의 또 이제 대화 상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러브정연 러브 선생님도 안 계신데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시간.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서 이거 써야 되나 말이야. 억지로. 아니, 그러면 그냥 농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민규 선생님, 이렇게 음악 하시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역시 음악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그 베토벤 현악 사중주 15번 이 부분이 참, 좀 좋았었는데요. 이게 그 베토벤이 죽다 살아나가지고 만든, 그렇다고 하던데,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떤 환희를 느낀 거는 어떤 신이여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이 세상이여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묻혀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시가 어두운 부분도 다른 그 시들도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도 많이 쓰셨던 것 같고, 옆에 이제 강수경 선생님 시에서는 아버지를 참 미워하시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어떤 그 체험 같은 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160페이지에 제가 쓴 부분은 이제 목구멍 찢어진 고기 더미가 나온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또 공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는 어떤 그 첫 발자국이랄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쓰기고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윤선 선생님 시에서는 어떤 그 흔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어떤 사물들에서, 그리고 이 흔적들을 저 멀리 있는 어떤 무주정차 선생님께서도 그 속에서 이렇게 사유를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철학적인 느낌이 들었고, 이 부르베라는 시는 아주 멋있는 이미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제 이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보고를 보고식으로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 평론가님이 이제 되게 글쓰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개인 시집이 아니라 이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묶은 시집이라.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읽었습니다. 재밌게. 축하해줘. 전 사무실인데 오늘 갑자기 우리 우리 편집장이 전화를 했어요. 다음 시집이 나오는데 혹시 추천사 쓸 수 있냐? 아니 작품 이러고 있더라고. 쓰겠다고 했더니 온 거 왔는데 한번 쭉 읽고 후회했어요. 이게 쉽지가 않다.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 작품이면 그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쭉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 이름은 빼고 어느 분 이름 안 넣고 할 수 없고, 이거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좋은 걸 골라냈어요. 이렇게 최소한 한 분이 한 3편 골라서 그 이름을 다 넣어서 이제 추천을 했었어요. 다시 연락이 왔어. 뭐라고 하냐면, 오철 선생님하고 똑같이 썼어요. 근데, 오철 선생님이 먼저 왔다 온 거야. 알았다고. 그냥, 선생님 원고용 보내보라고. 그러니까 좀 내가 다르게 쓰기다 보내라 했더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민하고 하다가 정말로 내가 쓰고 싶은 말 쓰자. 전체적인 얘기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같은 동네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모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들어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가 이제 권위시가 들어온 지가 꽤 됐잖아요. 됐는데 시가 들어온 사이에 우리나라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가 됐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됐는데 이 자본주의 생산 구조와 유통 구조 속에서는 시라는 게 살아남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돼야 상품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도 이걸 책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입이 돼야 뭐 해볼 텐데 소설은 뭐든 읽는 사람이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수입이 있지 않을까라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셨는데 실제로 다른 시들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 자기 지자들을 쫙 동원한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는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품이 될 수 없다. 근데 시는 좋잖아요, 사실 읽어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를 쓰면서 모이고 있으면 이게 바로 시가 가야 될 방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흔쾌히 그냥 쭉 써서 그냥 이래야 된다라고 이제 써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니 실어줬는데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상품이 될 수 없는 어떤 생산물인 거잖아요. 시 한 편 쓰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써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3편 쓰고 4편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내력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력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탁 쏟아져나오기도 하고 나온 걸 다시 고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시 한 편에는 그 사람의 삶이 들어있는, 살아온 것들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쏟아 나온 것인데 시장에 나가면 전혀 팔리지가 않는, 그러니까 상품성이 없는. 그런데 우리나라 시인들이 10,000명이 넘거든요. 10,000명이 넘고 무슨 문학 무슨 뭐 하면 또 1,000명이 그동안 몰려와서 이렇게 응모하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은데 그런 걸 보고 시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가 쓰여지고 시를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시 모임에서 뭐 30%는 시 모임하고 70%는 뭐 이렇게 놀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능한 게 시가 있기 때문에 시를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디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굳어있던 걸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는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상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를 열심히 쓰면 이 사회에 문제지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했고요. 시 쭉 읽어보니까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자기 솔직하게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써야 된다 시는.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써놓고 이제 시 나온 쯤 해서 요즘 이제 그러고 이제 내가 좀 너무 했나 했는데 잘 썼다는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세월호 청문회 했잖아요. 며칠 전에 청문회 내가 마침 쭉 지켜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분명히 구조선도 갖고 헤리콥터 떴는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쭉 청문회 과정 보니까 1, 2, 3정이 가면서 선박하고 통화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통화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니까 계속 서로 딴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채널로 얘기하고 있었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상태가 자기가 현장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현장 파악이 안 된 상태에 가면 소통이 안 되면 죄악이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지금 우리 시를 그렇게 쓰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릉 출판사가 정말 이런 시집을 낸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뭘 했느냐 했는데 그런 시집들을 발굴하는 것도 되게 에디터나 항상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김현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민혁평론. 젊은 사람과 어울리기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울리면서 계속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갈무리 출판사에서 마이너트 시집을 저희 집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텐데 제가 시읽기 모임을 하니까 이제 시읽기 모임을 하다 보니까 쭉 보게 되는데 이거 오면서 이건 좀 갈무리에서 냈던 책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쭉 정말 모르고 다 봤어요. 보니까 정말 이건 제일 자신이 같아. 이 책은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가 L.A. 프롬을 읽었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다시 읽었는데 L.A. 프롬이 막스주의자잖아요. 막스주의자면서 80년대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80년에 죽으면서 미국 사회가 그 상품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상품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비판하면서 이런 사회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련도 당시에 비판하면서 소련 같은 사회에서는 그 정말로 마르크스가 꿈꿨던 어떤 자유인들의 그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들이 연합해서 그 만들어 놓은 사회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시를 쓰면서 자기가 자유롭게 표현도 하고 그 표현을 연대하고 이게 바로 자유인들의 연합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발굴하고 계속 쓰게 하고 그런 걸 돈이 안 되지만 출판해주고 하는 거는 잘한 거죠. 네, 이상하겠습니다. 예. 이상혁 선생님이 시나 한번 써볼까 시를 우습게 한다. 사실 시나 한번 써볼까는 아니고요. 우리 같이 시 써볼까 이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시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소통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시로서 이렇게 말을 건네보는 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시 모임 7시에 하면 막 새벽 2시까지 물론 술도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 얘기를 이제 뭐 다작시든 추천시를 하다 보면 거기서 뭐 본 영화 얘기부터 가족사부터 이게 이제 막 왔다가 다시 환원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각자의 삶이나 내 삶을 이렇게 조금씩 다 들여다보고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공감하거나 이해하게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결과물의 시집이 나왔지만 그 얻은 소득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도심에서 각박에 막 살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웃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아니면 몇 걸 꺼내준 일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이 책보다도 그 시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좀 좋은 뜻으로 얘기했어요. 신앙송 하시죠, 신앙송. 맞아요. 네, 저희가 원래 넘기려고 했는데 낭송 시간이 지금 된것 같아요. 그러면 선서부터 저쪽 순서인가요? 이 순서대로 책 나온 순서. 책 나온 순서대로? 네. 저는 아까 기억의 자식들이 여기 접히다의 기억이 조금 접히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히다. 마지막으로 프레스가 트럭에 실려 나갔다. 점멸. 그의 삶도 묶인 끈에 엉켜 질질 끌려가고 있다. 비는 내리고 내뿜는 담배 한 모금에 뿌연 서리가 내린다. 빗방울은 오늘도 사선으로만 들이친다. 누렇게 바랜 고지서, 견적서, 야식 전단 도면들에 굵은 신발 자국들이 지그재그로 소인처럼 찍혀 이리저리 휘몰리고 뒹굴고 비는 내리고 휙 허공으로 새처럼 날아오르는 검은 비닐봉지 헛바람이라도 불어넣어 날아오르던 그런 때가 있었다. 삶의 무게만큼 휘어진 등뼈, 삶의 밀도만큼 두꺼워진 손바닥, 삶의 고통만큼 나빠진 시력, 뭉텅이째 뽑혀나간 머리칼,
지렁이처럼 튀어나온 힘줄, 깊게 팬 이마의 둥고선, 쾌한 공자로 적혀있다. 물레공업사 간판도 비해졌고 플라타나스 잎은 이리저리 바람에 내몰리고 검버섯 같은 각질도 마침내 흔들리고 비는 점점 세차게 긋고 있다. 물웅덩이에 쓸개죽같이 진한 구리스에서 천연덕스럽게 무지개가 피어나고 있다. 참 지랄맞다. 점. 다 훌륭한 시라서 고른데 96페이지 나는 알고 있다. 서랍 속 깊은 구석에 자리 잡은 곰팡이, 마른 걸레를 닦고 독한 약 뿌려대도 가실 줄 모른다. 그래도 닦으며 너의 노래를 꺼내 듣는다. 화장실 타일 바닥 쪼그려 하는 설거지가 싫어요. 겨울에도 놀러 사는 습기가 싫어요. 쉬지 않고 쏘아대는 포화 소리 같은 공장 소리도 싫어요. 그리고 1년 내내 빛도 없잖아요. 저 노래를 여자들이 참 좋아한다고 낄낄대다가 내가 지금까지 사상하는 것은 주체가 못 되어서라고 핑계를 대본다. 아니, 사상을 못하는 것은 나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 노래를 못하는 거였나? 걸레를 빨고 제습기 옆에 널고 4,500원짜리 담배를 잎에 물고 확신을 섬기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여 말하노니 나의 이름은 앞으로도 그대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아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비밀이다. 시집 말고 지금 시 전시장에 이렇게 거의 다른 시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좀 참여하고 늦었습니다. 제목은 내성입니다. 항생제 먹을 땐 내성 내성. 옛날 침묵과 분기가 번갈아 일어날 때 그 사이 서 있던 사람의 그림자는 지금의 것과 달랐을까? 사지 중 어느 곳 하나 나가 있지 않은 내 것은 물끄러미 보며 집으로 돌아왔다. 살기도 없는 밤에 시를 쓰려니 낮엔 더더욱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보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을 눈으로 말하고 돌아왔을 때 내일은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본디 신용이 반이다. 아득하게 문이 멀어져 보인다. 헌데 문 앞에 벗어둔 시는 웬일인지 더 가까워져 있다. 네, 저 또한 시집에 들어가지는 않은 시인데요. 시는 아니고 글입니다. 제가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시 안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썼던 글이었습니다. 작은 언니가 전시장으로 왔다. 아버지를 죽일 수 있다던 내 마음이 갑자기 낯설어져서 지하로 가는 계단에서 작은 언니에게 너무 놀라지 말라는 말을 보냈다. 종이 설치 작업을 밝히며 내가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긴장해서 그런지 자꾸만 말을 더듬는다는 말과 함께 제목이 말더듬이가 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주었다. 작은 언니는 잠자코 내게 하는 얘기를 듣다가 말을 꺼냈다. 말을 더듬는 걸 뭐라고 하지? 나도 몰라. 신기하네. 나도 있어. 소리내서 책 읽을 때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다.
아버지가 제일 예뻐했던 작은 언니도 말을 더듬는단다. 놀랄립니다. 나야 맞고 맞아서 그 충격에 말을 더듬는다고 하지만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파서 10번이 넘게 수술을 받아서 집에서는 애지중지한 딸이었다. 다 뭐 맞는 말이네.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을 담는다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대. 나는 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줄 수가 없었다. 우리의 기억은 비슷한 건가? 나만 미워했던 게 아닌가? 언니도 아버지를 미워했던 건가? 작업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작년인가부터. 나도 어제 저녁에 이마트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런데 그렇게 가끔씩 생각이 나. 병은 소문나야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마음을 잘 추스려. 지금 내가 시집만 안 갔어도. 은지 말이야. 은지가 결혼할 때 외삼촌이 창피하다고 식장에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대. 난 근데 무슨 마음이 그런 줄 이해가 가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창피해도 가족은 친척인데. 우리 외삼촌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지? 우리 어렸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 나도 잘 모르지.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래? 나도 몰라. 우리가 모르는 일이지. 여기까지. 산티아고, 성스러운 야고보, 믿음을 실천한 예수의 제자, 그 이름을 딴 칠레의 수도, 2015 코파 아메리카 주 경기장 이름이기도 한 5만 명의 함성과 깃발, 결승 상대는 남미의 강자 아르헨티나,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메시가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세례를 내려주는 메시가 있는, 언제든 시대의 메시는 있었고 메시아도 있었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는 고도와 같이 이미 곁에 있는지도 모르지. 대한민국 나의 새벽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단판 승부, 월드컵 등 메이저 대회 타이틀이 없는 메시, 그의 단 하나의 절실함은 조국의 우승의 기쁨을 주는 것. 그러나 3만 명의 죽음과 10만 명의 고통의 신음이 유전자에 새겨진 용맹한 구릿빛 들소들, 칠레의 허벅지는 더 힘차고 강했다. 아엔데 칠레 대통령, 70년 남미 최초의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그 후 3년 뒤 9월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에 맞서 마지막 권총 한 자루로 저항했던 아엔데와 19인의 전사들, 작은 화산 분화구의 불꽃 같은 산티아고의 총성. 그들은 왜 성남 들소처럼 멈추지 않고 90분을 달리고 30분을 더 달리고 마지막 승부차기에서도 집중의 순간을 흐트리지 않았을까?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2002년 대한민국의 축제처럼 태양도 녹일 듯한 뜨거운 녀석들. 지구에서 가장 가늘고 긴 나라의 함성. 이웃나라 아르헨티나에서도,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도 들을 수 있는 함성. 멋진 단판 승부의 함성. 그날도 그러했겠지. 기나긴 한판 승부였겠지. 산티아고 광장에 누워있는 검정불태의 깨진 안경. 지금은 고통의 총구가 들고 지나간 사이를 젠걸음으로 사라지고, 외눈박이 렌즈 앞뒤로 평온한 광장의 바람이 입김을 분다. 아엔데와 피노체트, 기울 듯 말 듯한 축구장에 그들을 닮은 사람들, 메시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용맹한 구릿빛 들소들. 원래 저희가 그 서평의 계획대로 되면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질의응답 이렇게 많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휴식 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서평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니면 질문이 우리 서로 이렇게
너무 시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많이 읽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스케줄상 몇 분은 이제 또 1월, 2월이 되면 한국에 안 계시고 그래서 급하게 잡은 감이 좀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 그 질문이 없으시면 천천히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그때 질문하고 지나가요. 서평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 정리하는 건가요? 네. 그 누구신지 물어보고. 아,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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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신 분들 좀. 예. 아, 저거선가요? 네. 아니, 저는 솔직히 얘기 들면 그 페이스북에서 보고 왔는데요.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지? 이게 동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자 시를 실리는 게 아니라 자, 그 합심해서 한 편의 시를 계속 이렇게 쓰신 건 줄 알고 아, 놀랍다. 이런 시도도 있었구나 해가지고 왔었는데 우선 들어보니까 좋네요. 그리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첫 시도가 그거예요. 원래 저희도 같이 한번 하려고 했었다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네. 저희가 첫 모임 때 네.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저 계속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혼자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 공동. 네, 그렇죠. 한 제목으로 이제 초반에 몇 번 시도를 그래가지고 먼저 시도한 사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뭐랄까 좋네요, 되게 뭐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좀 궁금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주변에 시를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쓰면서도 왜 쓰는지 이쪽도 쓰긴 하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물어보면 이런 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어떻게 좀 그냥 보기 좋았어. 같이 쓰는 모습들이. 이상입니다. 네. 부서가 없죠. 성함이 어떻게? 아, 문성원입니다. 패친 같은. 네? 아, 패치. 아니. 아, 페이스북 친구 같은. 아, 이제 저 그거 같은. 그 옆에. 네, 저는 글을 쓸 때는 김이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같이 가자고 들었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하거든요. SNS 시간 낭비 시스템 아시죠? 그래가지고 근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어야 되는데 뺏겼다. 아니 안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시집도 이제 안 읽어본 채로 딱 들어오게 아직 해가지고 못 읽겠지. 네 그래가지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즐거운 작업이 서로 이렇게 시를 써오면 서로 이제 빨간 줄을 짝짝 그어가면서 서로 데스크를 하고 막 이건 비문이다, 이건 맞춤법이 틀렸다 이런 거여서 이 시를 좀 더 즐겁게 써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마디만 해볼까요? 표지 너무 예뻐요. 아, 표지 이거 진짜 예뻐요. 이렇게 작가가 드로잉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봤어요. 오 진짜? 두 분이서 시집 내시면 제가 그림. 아, 왜요? 감사합니다. 저도 말을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스24 쪽에서 대학생 서포터즈로 리포터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작가 강연회를 몇 가지 이제 참석하기를 이제 권고를 받는데 이제 이걸 봤어요. 접했는데 비시인들의 시집이라는 점이 좀 신선했고 또 그만큼 좀 더 작은 규모에서 오순조순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거 담아서 기사로 따뜻하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 들어서 했는데 오늘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함이 네, 저는 고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경 작가님 때문에 알게 돼서 이렇게 왔는데 설치미술하는 김종이라고 하고요.
올해 제가 물레동 세일공간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어가지고 그때 선생님께서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소감도 저는 아까 전에 최영희 선생님 접히다 시에서 마지막에 되게 울컥했어요. 그 뭐지? 쓸개집같이 진한 그리스에서 천년도스럽게 무지개가 피어나고 있다라는 그 거기 참 지랄 맞다라는 왜 이렇게 와닿는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라고 하고요. 건축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레동 동네 이웃인데요. 저는 오늘 참석한 이유가 원래 저 시집에 제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본인이 안 갔구나. 네, 생각했어요. 생각해서 네, 되게 가고 싶었었는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억지로 왔습니다. 일단 농담이고 좀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최양식 선생님 이 접히다 시를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누가 쓴 건지. 근데 오늘 들었는데 동네에서 제가 자주 뵙는 선생님인데 되게 한량 같은 분이시거든요. 되게 어떤 술과 이런 걸 사랑하시는 한량 같은 분이신데 시를 쓰면서 또 그 모습의 이면에는 사람이 또 치열한 묻어 있구나. 좀 되게 의아한 시가 굉장히 좋았고요. 뭐 지금 동네 친구분들 하셔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저기 송호철 그 설치미술 감독님이고요. 사진을 찍고 제 신랑입니다. 제 신랑. 동원대 가서 안 오면 보복이 두려운. 그 뒤에 두 분도. 어디요? 두 분. 먼저 네, 안녕하세요. 갈무리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름은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인사만 하면 안 되잖아. 뭐 저야 뭐 정해진 일을 했을 뿐이라 좋은 시집 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덧붙이자면 친구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시가 너무 재밌고 끼게 되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편집장을 막 이렇게 끼게 되고 막 뭔가 근데 이제 이 친구도 그 만화 작업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노래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아티스틱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시를 편집 작업을 그러니까 이제 교정 보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느낌부터 먼저 직접 받으면서 이번에 시집 작업하면서 이 친구가 아주 재밌게 하는 걸 봤어요. 네, 고마워요. 하더라고요. 저는 조전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갈무리 출판사하고 다중주상 작업을 같이 꾸려가고 있는 신금주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미학 공부를 이제 하고 그 중간에 시를 함께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느끼는 게 많으니까 어떤 분에서도 너무 느낌이 많으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고통 주로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 시집을 보면서 시를 쓰고 싶다. 나도 시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 비워서 신앙송 하셨나 본데. 예.
저도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50페이지 5대산 읽겠습니다. 인적도 끊긴 새벽 캄캄한 어둠 속에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만 새근거린다. 훤한 낮 동안엔 궁금증 잡느라에 쓰던 산이 그 긴 산그림자의 손길을 새벽의 푸른 안개 같은 어둠 속으로 쭉 내밀어 내가 잠든 이 집 마당까지 내려온다. 잠든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 인기척에 수정 유리알 같은 개울 건너 푸른 기와집 2마리 개가 짖고 개 짖는 소리에 놀란 산그림자가 손길을 휘젓는 서슬에 낑낑대며 움츠러들던 개들이 다시 짖고 아내의 잠은 여전히 깊은데 그 고요한 난장판 악다구니가 한 줄기 가을 바람인 듯 불어 늦은 8월 노랗게 익어가던 산돌배 하나 툭 하고 떨어져 대구르르 구르는 새벽. 오늘 저희 시집을 두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 시집에 어떤 미덕이 한 가지 있다면 용기를 주는 시집이구나. 수학을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그리고 시를 읽지 않는 시대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출출한데 우리 밥 먹으러 갔다 더 좋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